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생명의 핵심 물질인 단백질과 DNA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동안에 과학자들이 이 생명의 기원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 왔고 생명의 기원의 신비를 풀기 위해 어떤 가설들을 제안해 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역사 공부를 좀 하게 될 텐데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어, 왜냐하면은 19세기 다윈이 그의 진화론을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어, 과학자들은 생명의 요소로서 물질과 에너지만을 생각했지 정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최초의 생명이 환경만 적당하면 그 생명이 없는 물질로부터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다윈도 그런 면에서는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는 최초의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지를 않았지만, 그렇지만 1871년에 조세프 후커라는 당시의 생물학자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요. 그런 다윈의 생각을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다윈은 어떤 따뜻한 작은 연못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온도도 적당하고 필요한 어떤 화학 물질들이 있고 또 에너지도 공급되는 어떤 따뜻한 작은 연못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결국은 최초의 생명이 나올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윈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많은 과학자들이 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이 된 어떤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1828년에 독일의 화학자 벨러라는 사람이 그 최초로 그 무기물로부터 그 생명체 안의 화합물인 요소를 얻어내는데 성공한 거예요. 벨러 실험 이전에는 많은 과학자들이 생명과 그 무생명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생체 내 화합물은 생명이 없는 무기물로부터는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벨러가 어떻게 실험을 하다가 그 무기물로부터 생체 내 화합물인 요소를 얻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이 알려지면서부터 이제 과학자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즉 그때까지는 생명과 무생명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장벽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벨러의 실험에 의해서 그런 장벽이 어떤 면에서 이제 무너지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른스트 해켈이라는 그 당시의 생물학자의 얘기도 적어놨는데, 어, 아, 결국 생명체가 뭐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 생물과 무생물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환경만 그 적당하게 주어지고 거기에 필요한 화합물들만 있으면 어떤 화학 반응을 통해서 최초의 생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제, 그 많은 과학자들이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중에는 이제, 그 다윈을 강력하게 옹호했던 토머스 헉슬리라는 과학자도 있고요. 또, 에른스트 해켈 역시 다윈의 강력한, 그런 옹호자였었는데, 이 독일에서,
그런 주장을 한 독일의 생물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화학 물질로부터, 생명이 없는 화학 물질로부터 최초의 생명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19세기 후반부터 이제 제안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이제 화학 진화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생명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하다는 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알게 되면서부터 이 화학 진화론도 이제 변화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20세기 초반에 들어와서는 좀 더 업데이트된 그런 화학 진화론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러시아의 화학자 알렉산더 오파린이라는 그런 과학자에 의해서 이제 제안이 되게 됩니다. 오파린은 뭐 상당히 구체적인 그리고 아주 긴 시간에 걸친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최초 생명의 출현 시나리오를 이제 제시를 하는데요. 뭐 오파린의 이 생명의 기원 시나리오를 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개념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시 대기에서 굉장히 간단한 화합물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지만 뭐 H2O라든가 H2라든가 뭐 NH3라든가 암모니아죠. 이런 화합물들이 대기 중에 있는 어떤 뭐 번개라든가 이런 에너지를 받아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조금 복잡한 그런 화합물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미노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아미노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아미노산들이 또 자기들끼리 반응해 갖고서 어떤 체인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단백질 같은 분자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어떤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어떤 막에 갇히게 됨으로써 원시 대사계가 형성이 되고 그런 것들이 점점 진화해 갖고선 뭐 최초의 세포가 나오게 됐다라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이제 오파린의 시나리오에서 좀 중요한 거는 오파린은 초기 원시 대기에는 산소가 없었을 것이라고 가정한 것입니다. 지금 대기에는 산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파린은 처음 대기에는 산소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기 중에 산소가 있으면 아미노산이 생성이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산소가 없는 대기를 환원성 대기라고 합니다. 오파린이 생명의 기원과 관련해서 유명해지게 된 것은 바로 이 실험 때문인데요. 1953년경에 미국의 과학자 스탠리 밀러와 해롤드 유리는 여기 그림과 같은 실험 기구에 환원성 대기를 조성을 하고 거기에 전기방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한 다음에 어떤 생성물이 만들어지는지를 조사를 했는데요. 그 생성물 중에서 아미노산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파린의 가설을 이제 일부 확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실험은 당시 생명의 기원과 관련해서 돌파구를 여는 그런 중요한 실험으로 평가됐는데요. 그거는 그 당시에 나온 타임지 기사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밀러 유리 실험에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 동안에 작은 실험기구에서 아미노산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러면 장구한 지구의 역사 속에서 도처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텐데, 그러면 어딘가에서는 최초의 생명이 나올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기대를 어, 이 기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밀러 유리 실험이 발표된 지 지금 70년이 지났는데요.
과연 생명의 기원의 신비가 풀렸을까요? 과학자들이 이제 알게 된 것은 생명은 단지 물질과 에너지뿐만 아니라 그 핵심적 요소로서 생물학적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사실 그 시발점이 밀러와 유리 실험이 발표된 비슷한 시기, 당시로서는 무명의 과학자였던 왓슨과 크릭에 의해서 DNA 구조가 밝혀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DNA나 단백질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밀러 유리 실험 이후에 많은 과학자들이 생명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그 가설들을 제안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연 가설이 있는데요. 우연 가설은 말 그대로 최초의 생명이 장구한 우주의 역사 속에서 우연히 발생했었을 것이라는 그런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1950년대와 60년대에 유행했던 가설인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과학자들 중에 우주가 무한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무한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생명이 어떤 시점에서 우연적 사건을 통해서 출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러한 그 생각은 여기 조지 왈드라는 당시 생물학자의 글을 보면은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야말로 실제로 진화론의 영웅이다. 매우 긴 시간이 주어진다면 불가능은 점점 가능하게 되어 마침내 확실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사건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고, 생명의 출현도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역사의 그 시점에 우연적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을 것이다라는 좀 이런 그 생각인데요. 근데 이제 1970년대에 들어와 갖고선 우주론에서 빅뱅 이론이 확립이 되면서 우주가 무한한 역사를 가진 게 아니고 시작이 있다라는 것이 명백해졌거든요. 그리고 나아가서 분자생물학 분야에서 단백질과 DNA에 대한 연구가 점점 진행되면서 그것들이 얼마나 정교하고 복잡한 그런 분자라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이 우연 가설은 힘을 잃게 됐습니다. 어, 그 과학자들이 그 단백질이 우연적으로 생성될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어, 150개 정도 되는 그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그런 단백질이 생성될 확률이 10의 164승분의 1로 나왔거든요. 15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은 그렇게 큰 단백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아미노산들로부터 우연적으로 이렇게 모여져 갖고선 이 단백질을 생성할 확률이 이렇게 작은 값이 나온 거예요. 이 10의 164승분의 1이라는 값을 이게 얼마나 작은 값인지 아마 감을 잡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어, 우리 은하계에 있는 원자의 총수가 대략 10의 65승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10의 65승분의 1이라고 한다면은 어, 제가 그 우리 은하계에서 어떤 원자를 골랐을 때 제가 원하는 원자를 고를 확률이 10의 65승분의 1이라는 얘기인데 근데 10의 164승분의 1은 그거보다도
훨씬 정말 훨씬 작은 그런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운데 너무나 작은 값이기 때문에요. 그 정도로 뭐 거의 0에 수렴하는 값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작은 확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 한 개가 있다고 해서 생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과학자들이 그 생명이 최소한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단백질이 있어야 되는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한 250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그 결과를 얻었는데요. 그러면 한 개를 우연적으로 생성하는데 10의 164승분의 1이라고 한다면 250개의 단백질을 생성하는 데는 그 확률이 얼마나 작을까요? 뭐 이거는 굳이 말씀을 더 안 드려도 거의 그 제로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그렇게 작은 값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생명이 우연만으로 발생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1960년대 후반부터 다른 가설들을 제안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 많이 알려진 게 단백질 닭이 조림 모델입니다. 1969년에 미국의 생화학자 딘 캐년과 게리 스타인만은 Biochemical Predestination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제 생화학적 예정이 되겠죠. 이 책에서 캐년은 최초의 생명이 그 아미노산들 간의 자체 차등 친화력으로 인해 갖고 그 특정한 서열이 생기게 됨으로써 그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어, 최초의 생명이 나오게 됐다라는 그런 그 가설을 제안했습니다. 지난번에 아미노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 아미노산이 이제 탄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네 개의 그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R이라고 표시된 이거를 이제 사이드 그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아미노산마다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캐년이 제안한 거는 이 아미노산들마다 그 이 다른 사이드 그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미노산들끼리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친화력에 있어서 어,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런 어떤 그 친화력의 차이로 인해서 아미노산들끼리 모이게 되면 자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순서를 만들게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 단백질을 형성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한 거거든요. 이 바이오케미컬 프리데스티네이션은 많은 과학자들의 주목을 받았고요. 또 화학 진화론 분야에 있어서는 적어도 70년대, 80년대에는 가장 인기 있는 그런 교재로서 명성을 누리긴 했는데요. 근데 그 추가적인 연구를 더 해보니까 그 아미노산들끼리 자체적으로 어떤 친화력이 있어서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특정한 서열을 형성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고요. 나아가서 설령 뭐 어, 이런 식으로 뭐 단백질이 그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 DNA는 어떻게 생기게 됐는가 하는 그런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1980년대 이후에는 이 모델 역시 그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DNA는 현존하는 생명체에 있어서 그 정보의 그 저장소로서
생체 내에서 정보는 DNA로부터 단백질로 이동하지, 단백질로부터 시작해서 정보가 DNA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미노산들 사이에 작용하는 필연적인 화학적 친화력으로 생명의 기원을 설명해 보려는 단백질 자기조립 모델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또 생명의 기원 모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RNA 세계 시나리오입니다. 지금까지는 생명의 핵심 물질로서 단백질과 DNA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는데요. 생명체는 그 RNA라는 유전 물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RNA를 표시했고 이제 오른쪽에 DNA를 표시를 했는데요. 근데 이런 RNA 분자 중에서요, 유전 정보뿐만 아니라 약간의 효소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발견이 됐는데요. 이런 그 효소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RNA 분자를 리보자임이라고 부릅니다. RNA 세계 시나리오에 의하면 아주 오래전 우연히 리보자임 분자가 생성이 됐다고 하고요. 이 생성된 리보자임 분자는 자기 복제 능력이 있어서 효소로 진화할 수가 있었고, 효소가 돼갖고선 이 RNA 분자의 유전 정보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생성함으로써 최초의 생명이 출현했었을 것이라고 상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RNA 세계 시나리오는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정리해 놨는데요. 우선 처음에 생긴 리보자임 분자가 가졌던 생물학적 정보가 어떻게 생성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RNA 세계 시나리오는 설명을 하지 못하는데요. 그저 모호하게 우연에 호소하는데 아까 우연 가설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별로 크지 않은 단백질 분자 하나가 우연히 생성될 확률을 고려를 할 때 유전 정보와 자기 복제 능력을 갖춘 리보자임 분자가 우연히 생성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머지 문제점들도 RNA 세계의 개연성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문제들인데요. 예를 들면 현존하는 세포에서는 DNA가 단백질 합성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DNA는 어떻게 생기게 된 것이냐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RNA 세계의 문제점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세포 속의 시그니처나 진화는 가고 설계가 온다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가설들 외에도 다른 여러 가설들이 제안됐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최초의 생명이 나오기 위해서 필요로 했던 생물학적 정보가 자연적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생성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럴듯한 설명도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생명은 어떻게 생기게 된 것일까요? 다음 시간에 과학자들이 과거 사건의 원인을 추론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시면 생명의 기원의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